이렇게 해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도 좀 만나봤고요. 표현하고 있죠. 네, 저는 시조도 생각이 나요. 현대시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고전의 황진이의 시조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죠? 네.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루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여러분 지금 허희 씨가 암송하셨습니다. 황진이가 이제 임을 기다리면서 쓴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짓달 밤이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을 딱 잘라내서 시간을 저장해 두겠다는 얘기죠. 이불 아래 딱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그때 그 시간을 쫙 늘려서 사용하겠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예술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제공하네요. 아니 예술을 할 때도 기다림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필요하죠. 심지어 곡을 그냥 쓰잖아요. 네. 쓴 다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외장하되어 있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그냥 그 상태가 괜찮아. 그때 발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고쳤는데 10년 동안 작업도 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군요. 예.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작가들은 보통 한 작품을 발표하는데 어떤 작품은 뭐 갑자기 영감이 와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작품은 뭐 몇 년, 네, 길게는 뭐 진짜 10년 넘게 기다렸다가 그 작품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시간은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기간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 그 작품이 숙성되는 시간 네. 같은 게 필요한 것 진짜 같아요. 필요합니다. 예. 예, 숙성이라고 하는. 저희끼리는 그런 오래된 데모들을 꺼내 보면서 냄새 난다 그러죠. 이 정도 냄새면은 이제 발표를 해도 되겠다. 그렇군요. 네. 이제 숙성하다 못해 이제 발효가 완전히 진행된. 그렇죠. 근데 이게 현대의 시간관하고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관념이기도 하잖아요. 현대는 무조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늘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소비될 컨텐츠가 필요하고 집도 이렇게 많은데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 진짜 많잖아요. 근데 계속 분양을 한대. 나머지 집엔 다 누가 사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게 좀 빡빡한 건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근대부터 시간에 대한 관념이 중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예전에는 뭐 시계라는 게 없었잖아요. 물론 뭐 해시계 뭐 있다고 하지만 그 해시계가 뭐 궁중에나 설치가 됐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겠습니까? 네. 근데 근대에 이제 시계가 도입이 되고 시간을 이제는 1시간, 분, 초 단위로 자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개념도 실은 그때 생겨난 것이고 지각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뭐 하루 최소 8시간의 노동 뭐 이런 개념도 그러네요. 네. 계속 근대적인 시간관에 어떤 한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칸트는 시간을 워낙 딱딱 맞춰서 사는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칸트를 보고 시간을 알았다고 사람들이. 네. 칸트가 어떻게 그렇게 산책하는 또 시간을 정확하게 늘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했는지 그것도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게요. 배탈 한 번 안 난 것인지 먹는 음식이 같았는지. 네. 근데 그 칸트가 딱 한 번 그 제 시간에 산책을 안 나간 적이 있대요. 책 읽다가. 그렇죠.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루소의 에밀. 아하, 맞아요. 유명한 그 얘기죠. 책을 읽다가 예, 깜빡 잠이 들었어. 잠이 들어서? 예, 늦잠을. 아 그래요? 너무 탐독하다가가 아니고 잠이 들어서. 글쎄요. 저는 잠이 들어서라고 알고 있는데 뭐 탐독하다가. 근데 그건 좀 미화된 거 아닐까요? 제가 이 근대의 시간관, 현대의 시간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읽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는 단선적 시간에서 벗어난 속도의 빛 속에서 살아간다. 속도의 빛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스크린에서 이미지가 명멸할 때 그 속도에서 방출되는 빛에 가깝다. 그런 이미지를 볼 때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또한 노트북, 휴대전화 등은 우리에게 지체 없이 정보를 전달해준다. 로버트 J. 세뮤얼스는 휴지를 의미하는 쉼표가 멸종되었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
쉼표의 슬픈 운명에는 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 1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삶의 양식, 이 정신없는 질주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잠깐의 멈춤도 허락되지 않는다. 네. 우리가 방금 나눴던 얘기와 뭐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예. 과연 언제 퇴근을 하는가 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정말 멀리 두어야 하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퇴근 이후 언제든 잡으면 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 어떤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맞아요.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무언가를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한밤중에. 뭐 과연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고찰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가 멸종되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쉼표를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찍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면 그 삶이 본인에게 유익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좀 많이 옆에서 이제는 매주 못 보니까 우리 허희 씨를 보면 쉼표를 스스로 잘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바빠 보이는데 예. 피부 상태라든지 예. 여러모로 숙면도 취하고. 어떻게 그러세요? 어떻게 좀 노하우라든지 뭐 좀 일상을 공개해 주시죠. 일상이요? 저는 우선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합니다. 예. 근데 그 잠을 예전에는 저도 사람이 죽으면 한참 잘 수 있다는데 살아있을 때는 잠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하루에 8시간 자면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 저도 막 무슨 성공 개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고 그래 잠을 줄여야 돼. 막 그거 이런 약간 식의 2000년대 초반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강박에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을 줄여서 저도 뭐 공부를 해보고 일을 해보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정말 거예요.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잠을 그냥 좀 실컷 자고 그 남은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그 생각의 틀을 바꿨습니다. 잠을 좀 최대한 잘 수 있는 만큼 자고, 네. 그다음에 일을 더 촘촘하게 하자. 네. 이런 마인드로요. 근데 그게 자기 전에 걱정이 밀려오진 않나요? 아직 못했을 경우. 밀려오죠. 근데 잠이 와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야지. 예, 그러니까 잠을 낙천적이다. 최소화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 예, 이런 마인드로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인데 잠이 안 와요. 다음 날까지 보내야 되는 거 있고 이러면은. 예. 근데 그건 저의 환경 탓이기도 한 것 같아서 지금 환경을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작업실과 자는 공간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쵸. 출퇴근이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은 이제 출퇴근을 좀 하는 분리시킬 예정입니다. 예. 네. 허희 씨는 그런 일의 대부분이 책을 읽는 일이겠어요? 대본을 예. 미리 쓴다든지. 책을 읽고 네, 어떤 원고를 쓰고 근데 사실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다른 원고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강제 독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있겠죠. 예, 그리고 저한테는 좀 중요한 과제가 약간 숙명처럼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근데 정작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논문인가요? 네, 박사 논문을 이제 빨리 집필해야 되는데 주제는 잡혔나요? 이거 주제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강제 독서에 관하여. 국문학에선 안 그게 되죠. 불가능합니다. 네네. 예. 한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대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금 데자뷰 느꼈습니다. 네. 농을 안 받아주시는 데자뷰 느꼈습니다. 네. 어쨌든. 아니 진짜로 네. 그 박사 논문을 계속 제가 쓰겠다고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얘기하셨죠. 사실 이미 쓴 줄 알았죠. 한자도 못 저는. 썼어요. 한자도.
그래요? 네. 정혜연 작가님이 낭만서점 하차하고 소설 한 자도 못 쓴 거랑 비슷하네요. 아니 그래도 작가님 소설집 내시고 그러셨잖아요. 한 자도 못 썼다더니 낼 건 다 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에휴,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어떤 앨범을 한 10곡, 12곡 정도의 뭐긴 장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학위 논문을 받는 게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려면 계속 꾸준한 시간과 관심을 계속 거기에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은 쏟고 계세요? 관심도 못 쏟고 있죠. 지금 경환 씨가 책 속에 나와주실래요? 이것도 읽어야 돼요. 예, 읽고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한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장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 앞에서 계속 제가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언제까지 미룰 수 있습니까? 논문. 아직은 제가 연구 등록 기간이라 예, 좀 미룰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 10년? 그렇게까지 안 제 돼요. 나이가 아니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쓰시는 그래서. 분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이게 영세 팟캐스트라 예.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연구하시라고 예. 더치커피를 그럼요. 예, 네. 너무 감사히 가져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맑게 네. 자신 있게 그럼요. 연구하세요. 네. 네. 커피를 마시면 기다려야겠네요. 네네. 착상이 떠오르기. 근데 뭐 박사 논문을 쓴다고 제 삶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나요? 네. 그 박사 논문을 쓰는 일 과정과 달리 지금 강사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 학교와 그 학교가 다른 학교인가요? 예, 제가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수료했던 학교와 제가 강의를 하는 학교는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학교는 박사 학위 없이, 그러니까 석사 학위만 있어도 강의가 가능한 곳이라서요. 예, 하고 있는데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제가 교수가 될 확률은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아 그래요? 그렇게 예.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률인가요? 뭐 그렇기도 하고 글쎄요. 예, 저는 아마 본인 교수가- 스스로는 좀 어떠세요? 그런 강단에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건 좋아하는데 적성에는 맞나요? 예. 근데 교수는 잘 어울려요. 강의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연구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가 되고 못 되고는 사실 그런 작용이 더 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구에 과연 치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고. 다만 이제 박사학위를 그럼 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그냥 저의 그냥 약간 존재 증명의 느낌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길에서 말하자면 어떤 문서화된 형태로 그래 너 그래도 여기까지는 달성했어라는 어떤 공인을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허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가방끈 얘기를 하면서 그 녹음 이제 낭만서점 녹음 끝나고 광화문에서 빨리 달려서 지금 수업 들으러 가야 된다. 맞아요. 뭐 그때 과정 중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들 나눴던 게 생각이 나면서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필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업 들으러 황급 우리는- 달려갔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긴 시간을 기다렸고 그렇죠. 또 허희 씨의 연구가 또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책 안에서 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기서 꺼내서 이야기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경환 씨가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네. 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네. 고도를 기다리며. 이 근데 고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라면서요. 예. 처음 알았어요. 작품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제목이 유명한데. 네. 그러니까 보통 한국어로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했을 때 이 고도라는 말이 뭔가 좀 숭고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고도. 고도가 높다, 뭐 중, 고, 예, 저.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니까. 예. 근데 이게 음차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한자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외국 사람들도 고도 이렇게 어. 발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견해가 있냐면 영어의 갓이 있잖아요. G.O.D. 이 G.O.D가 프랑스어의 이제 듀라고 하는 신을 의미하는 그걸 이제 합쳐서 이 고도라는 그 명칭을 만들었다. 만들어낸 단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이죠. 고도를 기다리는 희곡이죠. 희곡이죠. 네. 사무엘 베케트가 뭐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대표작입니다. 근데 베케트는 이 작품을 이제 희비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지점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리고 베케트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고도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자꾸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그걸 뭔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게 다 썼을 것이다. 맞아요. 멋진 말이기도 하고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부조리 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예, 이성적인 것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 예,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려낸 것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 희곡 안에서 자신들이 왜 기다리는지 언급을 안 하죠. 예, 다만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인데요. 이 고도라는 인물과의 약속을 위해 지금 어느 시골길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고도가 누군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장소와 시간이 맞는지 예, 뭐 그런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단순히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 5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50년.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하루의 일과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네. 에스트라공이 그냥 블라디미르한테 이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마다 또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좀 우리 계속 기다려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로 그 떠나는 걸 막고요. 또 그 다음에 그 1막과 2막 사이에 좀 시간이 길게 네. 예,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고도가 올 수 없다라는 전가를 받게 되고 두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예. 50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에스트라공의 허리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데 올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다는 정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올 수 없다. 예. 그러면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살을 하나요? 근데 이게 50년 넘게 지속이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허리끈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이 허리끈이 끊어지고 맙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내일은 우리 튼튼한 줄을 갖고 오자라고 하면서 끝나죠. 그렇군요. 약간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희비극이라고 베케트가 스스로는 칭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베케트의 작품 중에선 그래도 쉬운 축에 속합니다. 네. 진짜 베케트 작품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할 정도로 좀 난해한 극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극장에서 이제 상연되기도 한 건가요? 그렇죠. 고도를 기다리면은 산울림 소극장에서도 예, 많이 상영이 됐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직접 본 적은 좀 없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어떻게 연기할지, 어떤 대사들이 주고받고. 근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돼서 이렇게 상영이 될 때 특히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민주화가 되기 이전의 시대에 이 공연은 굉장히 큰 울림을 줬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고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변혁되리라는 어떤 그 열망을 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은유되기도 했으니까. 네, 그 은유가 기다림이라는 주제에는 아까 시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늘 있는데 혹시 그냥 예능이었는데요. 네. 김수용 씨가 예능인 김수용 그 개그맨 유재석님 친구 네. 김수용 씨가 독립 영화를 학생 때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내용인데요. 그냥 남자 혼자 출연을 해서 시계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계속 보면서 네. 그런데 10시 26분인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12시 12분이 됐는데도 안 오고 그럼 계속 기다리다가 5시 18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계속 기다리다가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서서히 저기서 멀리서 여자친구가 보이는 거죠. 오. 그 여자친구 이름이 민주예요. 그래요. 네. 끝이에요. 영화가 10시 26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11.6, 예. 12.12. 예. 근데 너무 그런 과정들을 예. 거쳐서 너무 뻔한 알레고리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 얘기를 그냥 그 예능에서 할 때 전혀 모르고 듣잖아요. 뭐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아이디어로 그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죠. 그렇구나.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해서 이 해럴드 슈와이저가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보기에 고도를 기다리며가 보여주는 신선함은 우리가 기다림을 어떻게 통과해가는지가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림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순수한 상태의 기다림에 우리와 함께 도달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기다림을 다름 아닌 시간을 견디는 일로서 경험하는 것이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다림을 인정해주거나 무효화하거나 또는 종료시켜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다림 혹은 삶이 아무런 목적 없는 기다림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류의 기다림이다. 네. 아무런 목적 없는 기다림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류의 기다림이군요. 네. 이건 실존주의의 명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어떤 명제죠? 실존주의는 뭐 이런 테마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내세우는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컨대 그 나무가 지금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지만 지금 제 앞에도 나무로 된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 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서 나무가 됐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테이블의 본질이 야, 되기 위해서 이 얘기 오랜만에 듣는다. 네, 나무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실존하고 있었을 뿐인데 여기 있었을 뿐인데 그걸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가 가공한 것 뿐이지 나무의 목적성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존이 이제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목적 없는 기다림이다라는 것도 저는 실존주의의 그 명제하고 좀 깊게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기투된 존재. 갑자기 또 기투. 그렇죠. 예. 예. 그 삶 속에 이제 자기를 내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경환 씨가 그런 것들을 다 노래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걸 또 명료하게 설명해내는 건 뭐 다른 사람들의 몫이고 예. 또 여러 가지 노래를 통해서 예. 녹아 있다고 보시나요? 전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제가 녹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예, 정말 뭐 많은데 그 중에 뭐 자 여기서 더듬으면 안 됩니다. 전 기다릴게요. 뭘 예로 들까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같은. 네. 기다리네요. 그렇죠. 결국엔 부디 이 겨울이 가고. 결국엔 당신 나와 마지막 춤을 함께 예, 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기다림과 관련된 그러네요. 예, 것을 경환 씨가 굉장히 세련되게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페어웨이 같은 곡도 뭐 언제나 그렇듯 봄을 기다리는 맞아요. 내 마음은 그저 쓸쓸할 뿐이야 이렇게 끝나는데 네, 기다림이 없이 어떤 작업이 완결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당연한 기다림이겠네요. 네, 이 해럴드 슈와이저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해석이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우리가 기다림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가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그냥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줄거리만으로는 극이 되게 짧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그렇게 긴 극도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속의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역동적인 연극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도가 언제 오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에도 이런 게 꽤 많아요. 영화를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는 경우에 특히나 그 타르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뭐 희생이나 여러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씬을 길게 찍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는 장면인데 촛불을 켰는데 한 5분 걸리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천천히 와서 촛불을 그냥 켭니다. 네. 기다림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였을까요? 네.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의 어떤 시간관으로 보면 그건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씬을 빨리 서사를 빨리 진행시켜야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씬을 낭비하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타르코프스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천천히 오게 만드는 그 시간을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이 촛불을 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는 의미는 그 앞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생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촛불을 켜 있는 걸 보여주는 건 관객에게 아무런 납득도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거죠. 저도 지금 어떤 한 노래가 스쳐 지나가네요. 근데 해외 뮤지션이었고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음악인데 제목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아주 긴 트랙의 노래예요. 네. 7분 가까이 되는. 근데 거의 6분 가까이를 기타로 읊조리다가 마지막 몇 초 남겨두고 드럼과 이런 악기들이 쾅쾅쾅쾅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극대화가 되는. 그렇죠. 그 앞에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그럼요. 처음부터 시끄럽게 한다면 뭐 다를 바 없는 네. 음악이니까. 그 015B 노래도 그렇잖아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보면 앞에 전주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길다고 혹시 그 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저도 뭐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그 제목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권태를 보여주려면 그 앞에 전주가 짧아서는 안 됐다고 전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노래에 맞춰서 춤췄던 기억은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그건 제가 015B 그 작곡자분들이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해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연인들의 어떤 지루함을 앞에 전주부터 쭉 깔아주는 거죠. 네. 그거 없이는 뭐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감정이 제대로 느껴지긴 어렵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석원님을 언제 찾아뵙게 되면은 이런 해석이 있다고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시고 네. 이 한국 시인들에게도 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시인인데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제 언급했던 말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릴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물은 소멸의 감으로써 살아간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영원한 건 뭐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강철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언젠가는 부식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릴케는 이 사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기억하는 임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가장 덧없는 존재인 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릴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요. 그 이름들을 더 강렬하게 말하라. 사물들 스스로도 결코 꿈꿔본 적 없을 만큼.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장들을 하나 읽고 나서 네. 바로바로 반응할 수가 없는 문장들이에요. 네. 천천히 곱씹으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진짜 기다려야 모든 게 지금 기다려야 되네요. 네. 그 뒤에 슈와이저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가장 덧없고 가장 무상하며 가장 죽음에 가까운 우리 인간보다 더 강렬하게 변화와 운동과 지속을 즉 존재의 현실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는 없다 라고 말을 하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또 이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데 네. 기다림이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곱씹으면 이게 좀 중증적인 함의를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실 텐데요. 가장 무상하며 가장 죽음에 가까운 우리 인간보다 더 강렬하게 변화와 운동과 지속을, 즉 존재의 현실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는 없다. 네.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의 능력을 제대로 짚어낸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실은 무한을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부터 무한한 존재라면 상상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이미 소요된 어떤 삶의 조건이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노화가 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와 운동과 지속이라고 하는 걸 정말 강렬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다림에 대하여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이 책을 좀 허희 씨의 추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더 덧붙여서 좀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뭐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좋아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기다림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새삼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어딘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책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 소개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지금 첫 녹음에 선정된 책이거든요. 첫 3회를 함께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도 반가웠고 이 책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예. 다만 읽다 보니 예.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얇잖아요. 예. 얇아서 하지만 정말 더 이 책을 깊이 누리려면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어쨌든 방송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속독을 했고 아까 허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오롯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독서라는 지점이 이 기다림과 당연히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이제 훨씬 더 날카롭게 자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린 독서를 택한다. 그리고 한자 한자 읽고 내 마음속에 저장하면서 기다린다는 거. 네.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허희 씨와 함께 해오다가 네. 한참 절독한 후 절도. 이제 비로소 다시 스물스물 근데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이 어떤 자발적인 독서라는 게 그럼요. 상쾌해요. 다행이네요. 예. 상쾌한 그래서 기분이. 이 상쾌한 독서의 시작을 이런 책으로 추천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책 속에 세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허희 씨와 나눠보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해럴드 슈와이저의 철학 에세이죠. 이 책을 다뤄보았습니다. 허희 씨와는 또 언제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한 편의 방송을 꾸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늘 나눈 대화는 2편으로 편집돼서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부르시고요. 허희 씨의 해석과 여러 인문학적 뿜뿜이 아니 저는 경환 씨가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전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어디 가서 쉽게 제가 이렇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렵긴 어렵죠 이거. 그럼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네, 어려운 책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재미 위주의 어떤 책 추천으로 우리가 이걸 다가간다면은 욕먹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14,000원 내고 이걸 사셨다가 재미가 없네라고 반응하실 수는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재미가 굉장히 말초적인 재미도 있고 예, 전혀 다르죠. 깊게 우리를 계속 울리게 하는 그런 흥미로움, 재미도 있는데 이 책은 분명하게 후자 쪽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 네. 글게 우리 삶에 저는 훨씬 더 깊은 성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우리 약 3년여간 많은 소설들 다뤘지만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수많은 소설들이 있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오시군요. 아주 재밌게 읽었으나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정말 흘러가 버리는 묘하더라고요. 소설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다뤘는데도 남아있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 근데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 헛읽었나 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책 안 하셔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지식을 채우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걸 읽는 동안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예, 자기의 감각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데 좀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대로 허희 씨가 지금 작두를 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작두. 말씀을 아주 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공감 갑니다. 네. 저를 잠시나마 다른 세계로 데려다주는 것이 소설의 역할인 것 같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그럼요. 그리고 그게 다 남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확장되고 심화된 게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 그걸로 책 읽기는 충분한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나 저렇게나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주고 가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럴드 슈와이저의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오늘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허희 씨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